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고 나서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고독사는 15,000여 명, 40%나 늘었어요. 절반 가까이는 50,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족 해체나 실직으로 원치 않았던 1인 가구가 되면서 소외, 고립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정부의 대처나 대책은 차이가 커요. 영국 정부는 2018년에 고독부를 만들었고요. 일본도 코로나19 이후에 깊어진 고독과 고립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해에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인 가구와 다가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주 현실적인 대책이죠. 올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고독사를 분석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시사초점에서 이 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안동 영하 7도, 영주 영하 9도, 봉화 영하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안동 영하 4도, 영주 영하 7도, 봉화 영하 5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차량 운항 시에는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2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에 경북 북부 지역에선 봉화보건소와 예천보건소가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와 역학조사, 결핵관리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봉화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전파 방지에 기여하고 동절기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 64.3%로 도내 1위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예천보건소는 해외 유입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야생 진드기 같은 해충의 주요 서식지인 등산로와 산책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와 진드기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차별화된 업무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 0도에서 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내린 비나 눈으로 얼어붙은 길이 많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북 동해안 대표축제 제25회 영덕 대게축제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한파와 함께 강풍 예보까지 겹치면서 안전을 위해 공식 행사가 취소된 건데요. 지난해 온라인 영덕 대게축제를 통해서 경북 대표축제와 메타버스 우수축제로 지정받았던 만큼 온라인 대게축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온누리에 퍼지는 영덕 대게의 참맛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축제, 예능형 라이브 커머스 위대한 쿡쇼와 어서 옥션 프로그램으로 쿡방과 영덕대게 깜짝 경매가 진행돼 영덕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울진군도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2022 죽변항 수산물 축제 일정을 단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일정은 취소됐고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조치인데요. 이번 축제들 안전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1도, 습도는 5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이 2023년도 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2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울릉군의회는 울릉군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일반 회계 2,385억 원, 특별 회계 35억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20억 원, 약 10% 늘어난 수치인데요.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0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6억 원, 환경 분야 209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243억 원 등입니다. 또 주요 사업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 129억 원을 편성해 어울림 문화센터와 치유숲 등을 조성하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엔 106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릉군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대구로 택시입니다. 네, 대구로는 대구의 공공 배달 앱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공공 배달앱 대구로와 연동되는 대구로 택시가 오늘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네. 이 현재 택시 산업은 대부분 대기업 플랫폼이 그쵸.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구시는 기사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또 시민들에게는 택시 비용 절감과 또 안전성 강화를 좀 이유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 그 이름만 되면 아는 그 네. 택시 그 대행이죠, 거기도 그죠? 네, 네. 거의 다 거기 가입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지역 택시의 90% 가량이 11,000여 대가 이 카카오 택시에 그러니까. 가입돼 있는데요. 네네. 이 대기업 플랫폼은 법인 택시에는 3.3%, 또 개인 택시에는 4.8%의 이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센 거예요, 이거. 네, 그렇죠. 네. 따라서 이 택시 기사마다 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이 택시 기사들이 서비스 이용 시 이제 6개월간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또 6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3만 원 한도를 두고 콜당 200원으로 이제 이런 대구로 택시를 네.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도 이렇게 편하게 뭔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이 대구로 배달앱의 가입자가 30만 명 정도인데요. 저도 가입돼 있거든요. 아, 네. 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그대로 아, 일단은 진짜요? 이용할 수 있고요. 오. 또 승객들이 부담하는 호출료도 없습니다. 이제 또 기존의 대구로에 마일리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그쵸, 텐데요. 그쵸. 이걸 이용해서 요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지금 대구시가 고려 중이고요. 또 이 첫 탑승 쿠폰 등 쿠폰 행사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용자의 이 택시 탑승 정보를 지인들에게 최대 3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안심 기가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네. 또 어린이나 어르신 등에게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이제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일단 좀 괜찮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법인 및 개인 택시 2,300여 대를 확보했고 네. 올 연말까지 최종 목표인 4,000여 대 이상을 확보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 전역에서 택시 호출 시 한 5분 이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안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돌미역 떼배입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돌미역? 네. 떼배인데요. 정확하게는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 어업입니다. 이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떼배, 즉 뗏목으로 이 미역 군락이 있는 바위까지 이동해서 이 돌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 방식인데요. 네. 이 지난해 3월엔 해양수산부에서 중요 어업 유산으로 또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국비와 지방비 7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상북도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미역을 이렇게 네. 하기도 해요? 네, 경북도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업유산 유지와 보전 방안 마련, 또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이를 보존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진 나곡리와 울릉, 현포, 첨부, 주감에 잇따라 이제 안내판을 제막할 계획도 밝혔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오래전부터 이 전해져 내려오는 미역 바위 닦기, 미역국 풍습 등 이 미역 문화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역 바위 닦기. 네네. 네. 이 미역 바위 닦기는 이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반에 붙은 홍합이나 따개비 등을 제거해서 미역 포자가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통 작업입니다. 이 참고로 경북은 전국 자연산 미역 생산의 66%를 차지하는데요. 오. 이 경북도 관계자는 이 동해안 자연산 미역의 전통을 유지하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연산 미역국도 최근도 요즘 또 물미역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지 이런 특색 있는 지역 문화가 좀 잘 전승돼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부동 전적기념관입니다. 칠곡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경북 칠곡에 6.25 한국 전쟁의 이 최남단 방어선이자 세대의 격전지였던 이 다부동 전투의 전적 기념관이 그쵸? 있는데요. 네. 어제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그간 칠곡군이 운영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 경북도가 운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부동 칠곡 여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981년에 조성돼서 네. 이후 구국관을 건립하면서 이제 현재 부지 면적 약 2만 제곱미터의 기념관, 구국관, 전적비 등이 조성돼 있는 현충 시설입니다. 네. 국내 이 한국 전쟁 기념관은 이곳을 포함해서 서울의 전쟁 기념관, 또 경기도 오산의 유엔군 초전 기념관까지 모두 세 곳인데요. 네. 이 가운데 다부동 전적 기념관은 최대 격전지자 이 최후 방어선이었던 칠곡의 전투 현장에 세운 유일한 전쟁 기념관으로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와 칠곡군이 이제 기념관을 국가적 현충 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맺게 된 건데요. 네. 이 앞으로 호국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이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 명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특히 이 경북도는 현재 경북의 6.25 전쟁사와 전쟁 영웅 선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 고 백선엽 장군 기념관을 이곳에 설치하고 또 민간 모금을 바탕으로 백장군의 동상도 내년 상반기 중에 세운다는 계획도 네. 있고요. 네. 또 어제 진행된 이 협약식에서 이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운영 주체가 이제 도가 되는 만큼 더 내셨으면 좋겠고 가본 분들은 참 좋다고 네. 공부 많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육아휴직입니다. 네, 육아휴직 어떤 얘기 하시게요? 네, 어제 통계청이 지난해 육아휴직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가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아빠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소속으로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이 육아휴직이 딱 정착이 된 건데 또 많은 기업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네, 그렇습니다.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은 이 3.2%에 불과했고요. 네. 또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이제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 10.5%였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 역시 62%가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간 육아휴직 사용 동향을 살펴보면 엄마는 이 자녀가 갓 태어난 만 0세 때, 또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인 만 7세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좀 전체적으로 늘어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7만여 명이었는데요. 네. 전년과 전년과 비교해서 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이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1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빠의 육아휴직이 좀 늘었는데요. 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4만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8% 늘었습니다. 네. 11년 전과 비교하면 당시에 2.7%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제
22.6%로 이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여전히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처럼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신중하게입니다. 신중하게. 뭘요? 이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평일에 전환에 하자고. 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공은 이제 8개 구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대구시는 이 협의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유스민이 8개 구군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구시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최종 결정은 구군이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권한은 구청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상 이해 당사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구군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례 개정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네, 대체로 이제 좀 이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전통시장 상인 등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렇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고요. 예. 또 북구도 이 대구시와 협약을 한 건 대표들일 뿐 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이 개별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구군의 역할이라고도 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일부 구가 먼저 시행하거나 나중에 시행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남구는 이제 또 대구시가 일괄적으로 시행을 그래서 하자는 생각 같은데 8개 구군 사정이 각자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수성구와 서구, 중구도 이 협의의 구성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그래요. 했고요. 이제 구군에서는 이제 이해 당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지 두고도 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좋은 결과 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뭐죠? 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네. 2014년에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네. 이게 노동조합 2, 3조 개정안으로도 불리고요.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아, 계류돼 있고 네. 이거는 뭐 좀 그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최근 노란봉투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 국회 한노위를 찾아서 피켓팅도 벌였고요. 국회 앞에서는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의 그 관계자들이 좀 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거나 또 이게 실제 또 당사자 노동자인 이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관계자들이 좀 이런 파업을 벌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470억 원 규모의 이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본격화됐는데 이분들도 지금 또 단식 투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에서도 잘 이렇게 같이 뭔가 네. 좀 그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전시장 나들이 어떤가 하고 안동방송국 전동훈 리포터가 취재를 했어요. 동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겁니다. 네. 지난 9일 시작해서 1시간에 보는 서양화전 이 제목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15세기 원시 미술부터 20세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반 고흐의 해바라기 이렇게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법한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진짜 진품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모작입니다. 하지만 늘 인터넷 화면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다는 게 전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만 해설과 함께하면 2배로 즐길 수 있잖아요. 제가 방문한 날은 마술과 함께하는 전시 해설이 있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제 인간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르네상스 미술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초기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보티첼리의
자, 누구의 탄생이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거는 52장 중에 한 장 선택하셨고요. 손으로 찔러서 하셨고, 이거는 2장 중에 선택하셨죠. 이 세 개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를 거라는 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예언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맨 끝에 있는 그림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보여주시고요.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인상주의, 현대미술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하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그림들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또 마술사니까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흥미를 계속 끌 수 있는 그런 마술들을 중간중간에 보여드려서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미술도 관심 있게 들으시지만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마술을 또 처음 보시다 보니까 굉장히 더욱더 흥미 있어 하시고 또 참여도 잘 해주시고 해서 즐겁게 이 전시회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양 미술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와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술들을 한눈에 이렇게 1시간 만에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 또 예술을 느끼시는 그런 감정이 또 깊어지시기를 또 바라면서 재밌게 예술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시도 참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그렇죠. 마술에 접목을 했네요. 마술, 저도 이렇게 마술 접목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디오 들으시고 또 언제 하나 이렇게 네네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마술은 지난 일요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0분간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마술 아니어도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서양화가 우리에게 자주 노출되고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전시 기획팀 조서인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양 미술의 역사적인 대표 작품을 전시 및 관람하시면서 연말 가족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미술사는 지금까지 이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명화로서 저희한테 많이 인지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인지도 높은 작품 61점을 안동 시민들께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사 전시를 준비했어요. 실사 전시라고 해도 레플리카 전이긴 하지만요. 시대별 작품을 이제 보충해서 전시 끝부분에는 130작품이 포함된 영상 전시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 해설사가 전시 작품에 맞는 작품 해설과 함께 마술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친숙한 작품을 배경으로 정말 관람객분들께서 연말에 편안하게 쉽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연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내 데이트를 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안에 그냥 서양 미술사 또 주요 작품들을 쫙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상도 보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서양화들을 보면서 시대를 따라가는 게 그렇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네. 관람객들도 아주 좋아하셨는데요. 마술을 해설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과 일반 관람객들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고 말로만 설명 듣는 것보다 이렇게 마술 체험도 해보니까 그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림트의 키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를 이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주의가 나왔다는 거, 거기도 조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추천할 의향이 너무너무 있어요. 저도 또 한 번 더 와보고 싶고요. 1시간 안에 이 서양 미술의 그 체계적인 도슨트님의 재밌는 마술 공연과 함께 이렇게 관람하면서 관객들과 같이 이 예술을 이렇게 호흡한다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미술 전시회를 많이 가는 편인데 이런 전시는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알려져서 이런 데 참가해서 좋은 전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왔는데 모니터로만 보던 사진을 여기서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이런 전시회가 있어서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에 보는 서양화전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오는 29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좋은 전시 보시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동훈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사회복지 행정연구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남구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셨어요. 대구 남구청 생활보장과 최영강 팀장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구청 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고독사 실태 조사한 게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저희 남구가 대구의 그 1인 가구 비율이 평균 45.3%로 8개 구구 중 가장 높고, 그렇네요. 또한 분명 이게 사회 문제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 비치는 순간적인 그런 쇼크와 같은 사건들만 비춰지고, 네. 또 그 누군가도 책임지지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가장 잘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죽어야 비로소 이름을 남기는 고독사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네. 선 후배들과 함께 이런 심각성을 통계로 나타내보고 싶고, 다행히 작년부터 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대한 그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작년 4월에 착수 보고서를 시작으로 1년 7개월 만에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뭔가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공무원으로서 구청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고독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오픈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청장님께서 이 이미지보다는 실태 분석과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네. 작년 또 착수 보고에 참석하셔가지고 격려까지 주셨고, 그래서 10년부터 22년까지 12년간 자료를 수집했고, 아시다시피 어디에도 통계가 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선후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거라든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장재기 지급 내역이든지 무용고자 사망차 처리, 심지어 선배님의 컴퓨터까지 뒤져가지고 가능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했고, 이 모든 과정은 그 교수님과 시민단체, 시민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몇 건이나 찾아내신 거예요? 총 311건의 고독사에 대한 그런 사례를 분석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인식이나 이런 게 12년 전에 12년 전 거부터 모았다. 네네. 1년 전에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하셨고, 네. 300건이 넘는 이 고독사 그 세부 기록들까지도 좀 있던가요? 저희들 전산에 있는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기록이 있는 거는 196건이었고요. 나머지 115건은 아쉽지만 전산 기록이 없는 경우고, 네. 이 말은 국가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혜택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96건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전, 사망 시, 사망 후로 나누어 이분들의 질병이라든지 직업, 수급자 지원 여부, 주거 형태, 그다음에 누가 발견했는가, 네. 그리고 그 발견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여부 등 총 15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독사로 발견이 일단 되면 그 뒤에 과정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뭐 장례 절차도 있고 또 그 집을 청소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는 세부적으로는
연평균 한 10건 이상 발생했고요. 네. 특히 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으로 최다인데 이게 코로나와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성별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7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는 5, 60대가 50%를 차지하였고요. 특히 40세 미만 이 장년층에서도 비율이 높았고 아마 5, 60대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연령대가 건강 관리에 소홀하고 또 가사나 집안일에 취약하고 그리고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속도로 떨어져 아마 다수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하고 또 특이한 거는 57%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40세 미만 이런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질환별로는 이따가 5배 이상 많았고요. 네. 구체적인 질병은 정신질환이나 순환계통 이런 자살이나 돌연사 위험이 높은 질병이 많았습니다. 네. 시신 인수 여부는 네. 가족 인수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돌봄 지원을 받았는가. 네. 통상 돌봄이라 하면은 요양보호사나 장애활동지원사 이런 거는 경우 말하는데요. 예. 받지 못했다가 85.2%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였고 장례 주체는 가족 부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점은 최초 발견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여부는 0% 나타났습니다. 그런 건 아예 안 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거지의 청소 부분은 이제 가족 부담이 가장 많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혼자 남구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5, 60대 무직자 남성으로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며 정신 순환계통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고독사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다세대 주택 이런 네. 데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네. 대체로 그럼 집 안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발견 당시 중서는 주거 형태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나 원룸 이런 곳이 60%였고요. 네. 단독주택 30%. 아마 주거 밀집도는 높으나 이웃 간 소통이 어려운 주거 구조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했고요. 발견인은 가족 친척이 64%, 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사가 13%, 또 건물주, 이웃 발견하신 분도 비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이웃 발견이 31.7%로 나타나고 조금만 더 관심이나 또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면은 예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발견 경로로는 연락 두절, 그다음에 냄새나 벌레 등 감각적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세나 공과금 체납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예방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1인 가구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사회가 함께 그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은 그렇게 가는 듯합니다. 네. 아까 처음 발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게 0이다. 네.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고독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셨나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그 시신의 상태나 여러 가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처음 보신 분 트라우마가 정말 엄청나게 클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주로 보면은 이웃이나 그 공무원이 발견한 경우 있는데 별 자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죽음 그 자체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보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가서 집에 보신 가는 거예요? 과정까지 네. 과정까지가 상당히 떨리고 힘든 업무였는데요. 네. 최근에 연달아 두 건의 고독사를 경험한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근데 선배로서 정책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전무에서. 또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정말요? 이런 걸 처리해야 되니까 선배여서 또 공무원으로서 너무 마음이 착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 첫 고독사 실태 조사도 최근에 나왔어요.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때요? 남구에서 하신 거랑 좀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부 보고서는 최근 5년간에 15,000여 건을 분석한 자료로 보도 자료를 보았을 때 5, 60대 남성이고 다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을 때는 저희 남구 우리가 조사한 거 공통점이 있었고요. 네. 다만 좀 다른 거는 정부 보고서는 살아있을 때 사회적 고립 정도라든지 지원받은 사회 안전망 수급자 여부, 그다음에 발견에 대한 심리 지원, 그다음에 사후 처리 비용 지원 등은 조사 내용에 없어서 안타까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나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이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쌓여야 다양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들 제안도 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런 문제 분석을 해서 남구청에 기본 대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안 방향은 먼저 포커스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빨리 발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인 가구 살았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네. 먼저 조례 정비라든지 구청 내 전담 조직 구성,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그다음에 고독사 발생할 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또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예. 스마트 돌봄 환경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한 1인 가구끼리의 자조 모임이라든지 여가, 평생학습, 취업, 공공 일자리 지원 같은 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배치시키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현실적인 주민 발굴단을 구축을 해야 되고, 1:1 수호 천사 매칭이라든지 주민 설명회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고독사 문제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조례를 정비를 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최초 발견인에 대한 심리 지원, 그다음에 사후 청소 비용 같은 그런 조례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거는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을까? 너무 중요한 일을 너무 힘든 일인데 네.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5개년 계획 이런 거 내년 초에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하신 게 있으니까 네. 꼭 반영돼야 하는 그런 것들 쭉 챙겨가지고 꼭 좀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남구청 생활보장과 최영광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50인이 올해 소설을 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요,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2022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이라는 네. 이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0명의 작가에게 가장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소설을 한 권에서 5권까지 추천을 받아서 이 선정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소설가들이 추천한 책은 총 97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추천받은 순으로 리스트를 정리를 한 겁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동료 소설가들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총 10분의 작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현수의 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작품입니다. 와, 김현수 작가가 이게 작가들이 인정하는 작가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죠. 네. 이게 감회가 특별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김현수 작가는 이번 1위 선정에 대해서 동료 소설가들의 눈이 아주 매서운데 그런 분들이 제 소설을 좋게 읽어주셨다고 하니 굉장히 특별한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들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소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설가의 일인가? 수필집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 거.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예, 뭐 그야말로 당대의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 또 다른 작품들도 다른 작가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공동 2위는 총 7표씩을 받은 김지연 작가의 마음에 없는 소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이라는 책을 차지했습니다. 네. 김지연 작가는 지난 2018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야말로 신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작가의 첫 소설집인데 첫 소설집으로 이렇게 동료 소설가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선정이 앞으로 김지연 작가의 작품 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공동 3위는 6분의 추천을 받은 작품인데요. 임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박일지였습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2019년부터 작품 활동 시작한 임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이고, 한편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정지아 작가가 1990년 발표한 빨치산의 딸 이후에 무려 32년 만에 펴낸 장편 소설, 굉장히 유명한 올해의 또 수확이기도 하죠, 이 책은. 네. 어떠세요? 올해 선정작들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서 뭔가 이런 게 좀 뭔가 좀 눈에 띄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들의 첫 작품이 유난히 올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 2위에 오른 마음에 없는 소리의 김지연 작가, 공동 3위인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작품의 임선우 작가, 또 4위에도 이중 작가 초롱, 이 작품을 쓴 이민상 작가를 비롯해서 이분들은 이제 첫 책들이고요. 또 이 밖에 박선우, 송지현, 김병훈, 김유담, 김홍, 조예은 작가, 이분들 첫 책 또는 두세 번째 책을 펴낸 그런 젊은 작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동료 작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등장한 젊은 작가들은 이 개성과 참신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높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소설계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해결책은요. 인생 철학자와 함께한 산책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연말에 딱 읽기 좋은 그런 제목의 책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정구학 기자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노학자 6인의 인생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야말로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른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집이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해서 에세이로 정리한 그런 책인데요. 기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 기자로 30여 년간 취재 현장 돌아다니면서 정치, 경제, 사회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이 정구학 기자가 우리 시대의 지성이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직접 만나서 나눈 그 인터뷰를 담은 책인데 정말 한 해 정리하면서 연말에 읽어보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6명을 인생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별의 생로병사를 연구하다가 불교 교리를 또 공부하고 계시는 이시우 천문학자, 또 치과 의사였는데 40 넘어서 이 철학을 새롭게 공부를 해서 의철학자가 되신 이 강신익 선생, 또 세계 최초로 원형 PET 같은 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한 뇌과학자입니다. 조장희 선생, 또 40년간 칸트를 연구한 백종현 철학자, 또 그 윤석철 경영과학자, 그리고 또 한국 문화의 큰 지평, 아주 큰 족적을 남긴 그 고 이어령 문학평론가, 이렇게 이제 6분을 만난 겁니다. 네, 자연과학자도 있고 의철학자, 인문학자, 각 분야의 어른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다 다르고 또 인생의 여정과 학자로서의 성과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온전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지킨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공통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정했다라는 거겠죠. 네. 이 책은 이분들이 매일같이 지키면서 실천했던 그런 생활 규칙, 또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또 인생의 정도, 그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또 굳건한 인생 철학,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이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구학 기자가 이분들을 각각으로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거를 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 인생 철학자와 함께한 산책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인터뷰가 전부 실제 산책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오후 똑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했던 마치 칸트처럼 이 저자는 6분의 어른들과 함께 실제로 길을 걸으면서, 왜 우리가 길을 나타내는 한자가 2개 있잖아요. 이제 길 노자도 있고 길 도자도 있고 길 도자도 있고. 그러니까 네. 노를 걸으면서 도를 깨닫는 여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 천문학자인 이시우 교수와의 인터뷰, 인상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는 나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교수 자격 따면 내 자리를 물려주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후학이 자신의 밑에서 학위를 땄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기에 자신이 학교를 바로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그 이시호 교수와의 이 인터뷰가 끝나자 정구학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죽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장례 절차를 치르지 말고 유족들이 집에서 TV나 보라는 말에 일반인의 시각으로 언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생애 철학을 가지고 이 살아가신 분인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으면 인생 철학자가 아닌가? 그렇네요. 어쩔 수 없는 일반인, 우리는. 그렇죠. 네. 다른 분들 얘기는요? 네, 강신익 의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왜 아프지 말아야 하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건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헬스는 치료와 예방이지 건강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건강은 정상, 건강하지 않으면 비정상,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지 미병이라는 그 독특한 병이 안 났다? 쓰시는데요. 네, 아직 병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조급하지 않고 이 평상심으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성신 선생님, 연말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는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의 눈물을 흘러내릴 때까지. 창밖에 벌써 눈이 와.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내려와. 알고 싶어 그대여. Just tell me why. 왜 떠났어. 내겐 오직 너뿐이야.
유난히 추웠던 그 해의 겨울 붉어진 볼 때문에 더 예뻤던 그대 얼굴 예고도 없이 찾아왔던 첫눈 덕분에 용기를 내서 잡은 손이 장갑보다 따뜻해 마치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같던 너와 나 주말의 명화처럼 점점 아련해져가 추억은 눈 녹듯 사라졌어도 잊지 못해 난 너를 그대 없이도 찾아온 하얀 겨울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을 알렉스, 에즈원, 비즈니스 이준이 불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북로 복현 오거리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고 청수로 황금내거리에서 중동내거리 방향은 소통 원활합니다. 상화로 월곡내거리에서 달빛골 방향 노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덕로 남구청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부터 동대구 분기점 지나서 금호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나고요. 반대 부산 방향 김천 분기점부터 북대구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동지입니다. 따뜻한 동지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좀 추위를 잊을 수 있으려나요?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와서 또 깜짝 놀랐는데 해가 나면서 눈은 그쳤습니다만 아무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영주, 봉화 등 북부 3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좀 더 내린다고 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도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 조심하면서 주말 휴일 알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